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따스한 손길 하나 없이 고아로 자라났던 여자입니다. 세상의 품은 차갑고 외로웠으며 누구 하나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야 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울 만큼 기적 같은 일이 제게 찾아왔고 그로 인해 제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감사로 물들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이 전부였던 어제가 미소 지을 수 있는 오늘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한때 저처럼 외로움 속에 길을 잃었던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속에서 작은 위로 하나라도 건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혹시라도 그 누군가의 가슴에 이 조용한 고백이 닿는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조심스레 풀어보려 합니다. 삶이라는 길 위에서 만났던 슬픔과 기적, 그리고 그 너머의 따스한 빛에 대해 말이죠. 고아원에서 지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친구들끼리 끈끈하게 잘 지냈겠네 하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제 유년 시절은 그런 따뜻한 그림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어릴 적 제 성격은 참 조용하고 내성적이었거든요. 낯도 많이 가리고 말수도 적고요. 언니 오빠들은 덩치도 크고 말도 거칠어서 조금 무서웠고 또래 친구들은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성격이 많아서 말 없는 저를 별로 반기지 않았어요. 자연스레 저는 외톨이가 되었고 조용한 구석에서 책이나 끄적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죠. 그렇게 고요하고 외로운 고아원 시절을 뒤로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혼자서 처음 마주한 세상은 낯선 얼굴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시간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은 제 낯가림이었죠. 사람 많은 곳만 가면 심장이 콩닥콩닥 말 한마디 꺼내는 데에도 온 에너지를 다 써야 했거든요. 결국 첫 취직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시작한 첫 직장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이었어요. 사실 화장품에 큰 관심이 있거나 그 일을 꼭 하고 싶어서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당장 일을 해야 했고 그중에 채용이 빠른 곳이 거기였던 거죠.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낯가림 심한 내가 사람을 하루 종일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면 성격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화장품 판매 일이었는데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은 정말이지 온갖 잔소리와 꾸중, 때론 눈치 주는 시선까지 다 견뎌야 했죠. 실수도 하고 눈물도 찔끔 나고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싶은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하루하루 손님을 상대하며 실전 경험을 쌓다 보니 어느새 입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손님,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고 가세요. 절대 강요 안 드릴게요. 화장품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직접 느껴보셔야죠. 아이고, 내가 늙어서 이런 거 발라서 뭐해. 늙으시다뇨. 딱 봐도 40대 초반처럼 보이시는데요? 절대 50은 안 돼 보이세요. 이 아가씨 말도 참 잘하네. 나 환갑이야. 어머, 그럴 리가요.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이쪽으로 오셔서 팁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넉살까지 부리며 손님들을 하나둘 붙잡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을 상대하며 매출을 올려나갔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화한 저를 보며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자라났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고 돈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삶이란 게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슬쩍 물으셨어요. 아가씨 결혼했어? 아니요, 아직 20대고요.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분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이 얼굴에 이 성격에 왜 아직 혼자야?
내가 아는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봐. 그렇게 시작된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는 외모도 깔끔하고 성격도 유쾌하고 직업도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진짜 운명인가 싶었죠. 몇 번의 만남이 쌓이고 연애로 이어졌고 2년 뒤 우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신혼 초기엔 참 예뻤어요. 평범한 부부처럼 소소하게 행복했고 함께 웃으며 미래를 그렸죠. 하지만 함께 산 지 1년이 지나고 저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고 그럴 리 없다고 애써 외면했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선 부정도 무의미했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결혼 후 변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했고 소송 끝에 적정한 위자료만 받고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맘 같아선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몽땅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내 억울함과 상처가 조금은 씻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그건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적정선으로 청구해야 판사님도 납득하고 판결하실 겁니다. 현실은 늘 한 발 앞서 차가웠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정을 붙였던 화장품 매장에서도 이제는 젊고 생기 있는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말에 밀려 조용히 자리를 비워야 했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고졸학력에 별다른 기술도 없던 저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만 그 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 이력서를 돌렸고 연락이 온 곳은 단 한 군데였어요. 이번에도 화장품과 관련된 일이었지만 반짝이는 쇼윈도 바깥이 아닌 공장 안쪽이었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손엔 장갑을 낀 채 위생복을 입고 라인에 섰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줄지어 흘러오는 화장품을 상자에 담고 그 위에 둥그런 테이프를 착착 붙이는 작업. 보기엔 쉬워 보일지 몰라도 하루 종일 반복되는 단순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고 몸은 금세 지쳐갔습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힘든 일을 하는 분들도 세상에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느끼는 피로와 무기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포장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마치 기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나라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대 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주경야독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악착같이 버틴 끝에 이듬해 전문대학 디자인학과에 합격했고 야간 수업에 등록했어요. 주간에는 공장에서 오후 4시까지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학교로 향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많이 지쳤지만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그동안 자격증도 여러 개 따두었기에 저를 받아줄 수 있는 회사들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운이 좋게도 규모가 제법 큰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홈페이지 관리와 디자인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발을 들여놓고 보니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나이 많은 신입이라는 소문이 회사 안에 퍼졌고 저는 따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수미 씨, 나이가 30이라던데 맞아? 네, 과장님. 근데 제 나이가 중요한가요? 뭐 신입 평균 나이가 26이니까 30살이 신기해서 물어본 거지. 근데 뭘 하다가 이제 들어왔나? 그 나이면 인사팀에서 걸렀을 텐데 무슨 백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가서 작년에 졸업했어요. 뭐하다 늦게 갔길래? 그것도 고작 전문대 말이야.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이혼녀라는데 맞나?
그건... 네, 맞아요. 참나, 이혼녀의 30살이나 된 여자를 신입사원으로 뽑다니 우리 회사의 명예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순간이 다 오네. 그 말투는 정면에서 쏘아붙이는 듯했고 저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고아였다는 사실은 숨기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 후 백화점에서 오래 일했고 당시엔 대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20대 후반에 야간 대학을 다니게 되었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회사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죄다 남자였고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저와 친해지는 게 어려운 것 같아 먼저 다가가 살갑게 정을 붙이려고 시도해봤는데 딱딱하게 굴면서 사람을 민망하게 하더라고요. 이들은 같이 입사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구나 생각이 들어 시간을 두고 나중에 친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들이 먼저 말을 걸어줄 때까지 가만히 있기로 했죠. 저희 회사의 여자는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직원들은 다른 층에서 일하고 있어 얼굴 마주치는 게 쉽지 않아 친해지기 어려웠죠. 그리고 남자 상사들과 같이 일했는데 다들 입이 아주 더럽더군요. 부장님이 제 다리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야, 역시 스타킹은 검정 스타킹이지. 좋다. 스타킹 만든 사람은 노벨상을 줘야 한다니까. 정말 쥐기네. 제가 신은 스타킹을 보고 부장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부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자네한테 뭐라고 했나? 나 지금 컴퓨터로 수출할 스타킹을 보는 중인데 왜 그러나?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설마 내가 자네 다리를 보고 그 소리 한 줄 안 거야? 이거 참 기가 막히는구만. 죄송해요, 부장님. 저는 사과를 했지만 부장님이 분명히 저를 희롱하려고 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와 취직을 하면 이런 저급한 인간들이 있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거죠. 하루는 부장 밑에 차장이 아무도 없는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스미 씨, 이거 한번 입어봐. 이거 속옷이잖아요. 여기서 갈아입으라고요? 그래, 갈아입어봐. 이거 회사에서 수출하려고 가져온 거 알지? 착용감이 어떤지 바로 알려줘. 그럼 화장실에 가서 입을게요. 그리고 문서를 어떤지 써서 드리겠습니다. 나 참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그냥 여기서 갈아입어봐. 나도 눈으로 봐야 할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지 바로 파악해야 한다고. 차장님은 대놓고 절 희롱하더군요. 차장님, 불쾌합니다. 저한테 사과해 주시고 나가주세요. 뭐야, 불쾌? 김수미 씨,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일을 주는 건데 지금 날 이상한 놈으로 만들고 내보내겠다는 거야? 이거 사람 못 쓰겠네. 그리고 이혼까지 했으면서 뭘 가리려고 해? 딱 보니 별로 볼 것도 없구만. 차장님, 지금 하는 행동을 위에다 말해볼까요? 그러자 차장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야, 됐어. 이거 아주 웃기는 기집애네. 일할 자세가 되지도 않았고 상사를 개똥으로 하나 봐. 야, 너 앞으로 회사에서 일할 생각하지 마. 너한테 아무 일도 안 줄 거야. 차장님은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가셨고 저는 수치심이 너무 심해서 회사 인사팀에 가서 일렀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이해를 못했는지 자세한 경위와 증거 사진이나 녹취를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희롱당하는데 녹취할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저 회의실에서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고요. 박 차장님을 처벌해 주세요. 아니, 김수미 씨, 여긴 회사입니다. 상사를 일러 바쳐서 벌 주는 건 경찰서로 가서 하셔야죠. 여태껏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김수미 씨가 들어오고 나서 생긴 걸 보면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럼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말입니까? 일단 돌아가세요. 제가 경위서 받았으니까 이걸 위로 올려볼게요. 무슨 조치가 있을 테니 가만히 기다리세요. 하지만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고발을 묵살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회사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저는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익명으로 올렸으니 괜히 피해갈 일이 없을 테고 회사 관계자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고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올린 게시판 글은 금세 삭제됐고 제가 쓴 걸 모두가 알고 있더군요.
차장님이 저에게 와서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발한 거 잘 읽었어. 상사가 일을 시켰는데 희롱이나 추행이라고 생각했나? 김수미 씨, 당신이 무서워서 무슨 일이라도 맡기겠어? 그걸 제가 쓴 걸 어떻게 아셨죠? 그리고 게시판 글은 왜 삭제가 된 거죠? 익명이라도 해도 읽자마자 알겠더라. 수준 떨어지는 글솜씨는 자네 말고 누가 더 있겠어? 그리고 게시판 관리자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삭제했겠지. 김수미 씨 진짜 무서운 여자네. 내 인생 골로 보내려고 술을 쓰는 걸 보니 절대로 일을 주지 못할 것 같아. 차장님이 저에게 한 행동은 명백한 희롱입니다. 추행이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그럼 계속 게시판에 글 올려봐. 성실하게 근무하는 날 없앨지 굴러온 돌인 자네가 없어질지 알아보자고.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았습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치솟아 당장이라도 차장 얼굴에 따귀를 날려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혼자 분을 삼키고 말았답니다. 이 회사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저의 밥벌이니 절대로 나갈 수 없었죠. 차장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어요. 어떠한 업무를 주지 않아서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퇴근하기 일쑤였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인사팀에 요청해봤지만 역시나 불가능했고 다니기 싫으면 관두라는 식의 대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부서 회식이 잡혔습니다. 남자 직원 8명 사이에 저 혼자 끼어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였죠. 안 나가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부장의 암시가 있었기에 억지로라도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일 마치자마자 좌식 식당으로 향했고 바닥에 앉는 그 식당 분위기부터가 이미 불편했습니다. 김수미 씨 빠질 줄 알았더니 나왔네. 부장님이 빠지면 가만 안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자네 이렇게 말을 잘 들었어? 그래, 그럼 내 옆에 앉아. 네? 부장님 옆이요? 왜, 싫어? 이래서 내가 여직원들이랑 못 친하게 지낸다니까. 아니, 술도 한 잔 못 따라주면서 괜히 추행 어쩌고 하면 오버만 하잖아. 저는 한숨을 꾹 눌러 삼키고 이건 또 부딪혀야 할 고비다 생각하며 부장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미 씨랑 술 마시는 건 처음이네. 자, 한 잔 따라봐. 네, 부장님. 자네 소리를 따르자 그는 바로 원샷을 하고는 혀를 차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야, 술은 역시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그러자 남직원들이 약속한 듯이 개걸스럽게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동물원 철장 안에 던져진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기분 나쁘다는 말을 꺼내면 예민하다, 감정적이다라는 딱지가 붙을까봐 조용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이 제 다리를 내려다보며 또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 수미씨, 괜히 좌식 식당으로 왔나봐. 치마 입어서 많이 불편하지? 양반 다리하고 앉아도 돼. 우린 한 식구잖아. 편하게 앉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참을 수 있습니다. 아이, 보는 내가 불편해서 그래. 그렇게 앉아서 2-3시간은 못 버틴다. 다리 쭉 펴든지 양반 다리 하든지 그냥 확 치마를 올리든지. 그 말에 남직원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치욕감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부장님, 그만 좀 보시죠. 제발 수치스럽게 좀 만들지 마세요. 참고 참았던 화가 결국 터졌습니다. 식당 안에 웃음소리가 멎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하더니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뭐야 지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버럭이야? 아이, 요즘 것들은 진짜 이래서 여자를 뽑으면 안 된다니까. 감정 하나 못 다스려? 뭐? 수치? 이게 지금 어디라고? 어디서 상사한테 소리를 질러? 편하게 앉으라는 게 수치심을 줬다고?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졸지에 천박한 인간이 된 기분이야. 부장님 말이 맞아요. 부장님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내뱉자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 문을 벌컥 밀치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가슴이 벌렁거렸고 눈앞이 뜨겁게 흐려졌습니다.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억울함이 온몸을 태우고 있었죠.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마치 온 세상이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장, 차장, 그리고 여러 직원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가를 반드시 전해주기로 했답니다. 인사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저는 법무팀으로 향했습니다. 이대로 묻힐 순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저는 제 목소리를 끝까지 낼 생각이었죠. 법무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2명의 직원이 마지못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피로했고 관심도 없어 보였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명이 턱을 괴고 말했죠. 대충 알겠어요. 그럼 제가 당한 일들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건가요? 생각 좀 해보고 실행할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처벌해 주시는 거죠? 저희도 윗선에 올려야 하니까 그동안 조용히 지내주세요. 그게 서로 좋습니다. 네, 2분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음 한켠이 찜찜했지만 일단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문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그들의 뒷말이 귀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야, 우리 회사에 이런 신고 처음이지? 아이 됐어. 그냥 기집애 하나가 꼴값 떠는 거잖아. 뭐하러 상부에 올려. 시간 낭비지. 근데 딱 봐도 그 여자 과거가 좀 구리지 않아? 인사팀 말로는 고아 출신이래. 고아? 어쩐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아니 대학도 30에 졸업했잖아. 100% 술집 같은 데서 일하다가 인생 반전 노리고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그냥 묻어버리자니까. 어차피 저런 애들은 상사 하나 엿먹이고 보상금 뜯어내는 게 목표야. 내 말이. 이래서 고아는 걸러야 한다니까. 정서가 안 맞아. 기본이 안 돼 있어. 그 순간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문 뒤에서 저는 서 있었고 그들의 모든 말이 귀를 뚫고 가슴을 찔렀습니다.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날 정도였고 눈에서는 쏟아지지 않을 리 없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뿌리까지 썩었으니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사람답게 대해주는 이가 없었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엔 능수능란했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거라 기대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이 회사는 나와 악연이다. 더는 여기에 기대면 안 된다. 빨리 결심을 했고 다른 곳을 찾아 이직하리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출근하면서도 퇴근하는 마음이었고 웃으면서도 속은 텅 비었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목이 메었고 회의 중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 대접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 회사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연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곳에서 더는 나를 버티게 하지 않기로 말이죠. 그래서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었고 면접 날짜가 정해져 회사에서 조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부장님께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조퇴를 시켜달라고 했죠. 부장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만 집에 가봐도 될까요? 몸이 어떻게 아프길래? 혹시 그날이야? 역시나 또 더러운 소리라더군요. 몸이 좀 아픕니다. 조퇴시켜주세요. 안 돼. 특별히 아파 보이지도 않고 회사의 자리를 마음대로 비우는 건 허락할 수 없어. 부장님, 저한테 아무 일도 안 주시잖아요.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조퇴하면 안 됩니까? 아주 웃기는 사람이네. 할 일이 없으면 찾아서 해. 디자인 공부를 하든 뭐라도 하란 말이야. 저는 부장의 얼굴을 더 보고 싶지 않아 회사를 빨리 나가기로 마음먹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회사 면접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뭐가 어째? 면접하러 간다고 조퇴한다고? 이야, 세상 좋아졌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시대가 이렇게 변했나? 뻔뻔하게 다른 회사 면접을 본다며 조퇴를 신청하다니. 이거 아주 말세야, 말세. 박 차장, 일로 와보게. 김수미 이 여자가 하는 말 들어봐. 뒤에서 다 듣고 있던 차장이 한숨을 쉬고 말하더군요. 김수미 씨, 우리 회사에 그렇게 만만하게 본 거야? 당장 회의실로 따라와.
관들 회사라 그냥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맞서 싸우고 그만두고 싶어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회의실로 따라 들어갔더니 차장이 웃기는 소리라더군요. 요즘 힘들지? 동기들은 무시하고 상사는 개떡같이 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이게 다 사회생활을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해. 그리고 다른 회사 가봤자 다를 건 없으니까 괜히 면접 보러 다니지 말고. 차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저 마음에 안 든다고 일도 안 주시고 무시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일감 줄게. 큰 프로젝트 맡겨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 부장님은 언행도 더는 듣지 않게 해줄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소름이 돋았는데 다음 말을 듣고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수미씨, 우리 둘이 연애해보면 어떨까? 내가 회사에서 자네 뒤를 제대로 지켜줄게. 그러니까 나랑 사귀어보자. 미쳤어요? 차장님은 유부남의 애도 있잖아요. 쉿, 김수미씨,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 자기 이혼 여자나. 그리고 과거에 좀 많이 놀지 않았어? 수미씨 눈꼬리만 봐도 어떤 여잔지 다 안다고. 좀 놀아본 것 같으니 나랑도 좀 놀아줘. 오피스 와이프라고 들어봤지? 회사에서 애인 사이로 재밌게 즐겨보자고. 우리 회사에 CCTV가 없는 창고도 있고 옥상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어때? 내 제안 받고 회사 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지 않아? 수미씨도 속으론 좋지? 그 말을 듣고 너무 역겨워서 차장의 뺨에 싸대기를 후려갈겼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놈 같으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나 기집애가 앵간히 튕겨야지. 내가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알아차리지 못해서 직접 면전에 대고 말했더니 싸대기를 날려? 너 지금 하극상한 거야?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이 회사 더러워서 안 다녀.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고소할 거야. 당신 마누라랑 애들한테도 다 말해버릴 거라고. 네 말을 누가 믿어주겠냐? 야, 됐다. 나도 너처럼 성깔 더러운 기집애랑은 연애하고 싶지 않아. 마케팅팀에 파릇파릇한 20대 여직원이나 꼬셔야겠다. 야, 김수미, 넌 제대로 아웃이야. 이 회사에서 나간다고? 좋아! 조용히 꺼져주길 바랄게. 저에게 뺨 맞고 욕을 들어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비열하게 웃으면서 나가더군요. 저는 정식으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 더 확실한 게 잡히면 이직을 하지 못하더라도 회사를 벗어날 계획이었죠. 며칠 뒤, 결국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이 회사에 몇 달밖에 다니지 않았기에 그냥 말만 하고 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괜히 다음 회사에서 무단퇴사 낙인이 찍히는 건 싫었기에 정식으로 문서를 작성했죠. 그런데 제출하러 가던 길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술렁이는 걸 느꼈습니다. 이사님 오신다! 다들 자리 바로 잡아! 누군가 외치자마자 팀원들은 일제히 벌떡 일어섰고 공기부터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부장은 책상 앞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는 거의 날아가듯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발놀림은 마치 신하가 왕을 맞는 듯했죠. 이사님, 해외 출장 마치시고 이제야 돌아오셨군요.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낯선 얼굴이었어요. 나이가 어려 보였고 정장 차림도 어딘지 세련돼 보였습니다. 네, 부장님. 이 팀은 별 문제 없습니까? 그럼요. 저희 팀은 회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다들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수미. 그 직원은 아직 신입이라 뭐. 그 순간 이사라는 남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두리번거리던 눈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멈춰섰습니다. 저기 서 있는 분은 처음 뵙는 얼굴인데요? 새로 입사한 직원입니까? 네. 아직 뭐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일은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리 놀라십니까, 이사님? 저 직원 이름이 뭐죠?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미입니다. 이사님은 순간 눈이 커지며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잠시 저랑 같이 나와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사에 또 이상한 인간이 등장한 건가 싶은 불안함이 올라왔고 녹음 앱을 켜고 준비 태세를 갖췄죠.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엘리베이터에 저를 태웠고 우리는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화장실, 말 그대로 회사의 가장 깊고 높은 곳이었습니다. 저기 이사님, 대화하자고 하시지 않았어요? 회장님 방까지는 좀...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아버지세요. 김수미 씨를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뭐라고 이러시는 건지... 일단 들어가 보시죠.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었고 저와 이사님은 함께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웅장한 책상 너머에 앉아있던 노년의 회장님이 절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이사님이 옆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딱 우리 누나예요. AI로 복원한 누나의 얼굴하고 똑같지 않아요? 저도 처음 보고 소름 돋았어요. 이게 무슨... 하늘이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김수미 씨, 아니 은정아, 네가 10살 때 실종됐던 그때 그 얼굴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 넌 내 딸이야. 우리 집, 우리 가족이 널 찾아온 거야. 저는 헉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은정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수미 씨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저는 고아원에서 컸어요. 2~3살 때부터. 그럼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20년 전 감쪽같이 사라진 내 딸, 하늘이 널 다시 돌려보낸 거야. 회장님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주름진 손으로 제 뺨을 스치듯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릴 때 그 모습이 남아있구나.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라고! 회장님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고 이사님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가 기억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릴 찾지 못했던 거겠죠. 근데 결국 우리 회사로 돌아온 거야. 운명처럼요. 두 사람은 저를 중심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말끝을 잇지 못했고 회장님은 끝내 흐느끼며 무너졌습니다. 은정아, 내 딸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광경은 눈물겹다기보단 압도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도 진심 같은 두 사람 앞에서 저는 현실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들의 흥분이 가라앉길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정말 아닙니다. 저는 찾으시는 딸도 누나도 아니에요. 전 그냥 김수미예요. 이름도 인생도 다릅니다. 2~3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그 말이 끝나자 회장님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2~3살 때부터 고아원에 살았다고? 그래도 혹시 몰라. DNA 검사를 해보면 네가 정말 우리 딸인지 알 수 있겠지. 그 말에 이사님도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수미씨. 아니, 은정 누나. 딱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그 뒤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틀렸다면 그땐 정중히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조용한 회장실 안, 저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결과만 보고 그 다음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사직서를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에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회장실에서 돌아오자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장, 차장, 팀원들 전부가 이상하게 굽신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뻣뻣하던 자세는 한순간에 기이하게 부드러워졌죠. 차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치를 보며 묻더군요. 에스미 씨, 아까 그 이사님이랑은 무슨 사이예요? 설마 백이... 아니, 회장님 백?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신 대로요. 정말 혹시 회장님 친척? 뭐 숨겨둔 딸이라든가 뭐 그런... 그렇다고 하면요?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이자 차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짓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 테죠. 부장도 팀원들도 속으로 망했다를 외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뒤 2주 동안 회사는 하루아침에 천국이 된 듯 조용해졌습니다. 부장은 어느새 웃는 낯짝으로 제 책상 앞에 서서 공손하게 말하더군요.
수미 씨, 그동안 내가 좀 말이 거칠었지? 아니, 난 그냥 자네를 조카처럼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뭐랄까, 애정 표현 같은 거였달까? 장난치셨다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장난이지. 아이, 뭐 자네도 알잖아. 우리 한 식구 아니야? 그 장난 조금만 더 하셨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사람들도 식구라기보단 방관자였죠. 부장은 당황한 얼굴로 말끝을 흐렸고 이번엔 차장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수미 씨, 그때 그 연애하자고 한 거 그거 그냥 실없는 농담이었어요. 깊은 뜻 없어요. 차장님, 전 그날 이후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생각 없이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건 죄보다 더 나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진 각오하고 계셔야겠죠. 그러자 차장의 얼굴이 질려버렸습니다. 아, 진짜 회장님 딸이야? 아니면 내였냐? 들리는 소문에 사모님이랑 사이도 안 좋다던데 설마 그 사이로 낀 거야? 정말 눈이 그 모양이면 보는 것도 그 모양이군요. 제가 그렇게밖에 안 보였다면 당신이 그동안 어떤 눈으로 사람을 봐왔는지 알겠네요. 차장님 하신 행동 다 되돌려받게 될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한마디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부장도 차장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키득거리며 저를 조롱하던 직원들마저 쥐죽은 듯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저는 회장님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조용히 진실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이사님,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두 분 기대가 크셨던 만큼 실망도 크시겠죠.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미 씨, 우리가 실수했네.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따님을 찾고 싶었던 그 마음 이해합니다. 사실 회장님과 이사님이 제 가족이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잠깐 했었어요. 아닌 걸 알면서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상상 꽤 많이 했죠. 왜? 우리 덕에 인생 좀 바꾸고 싶어서? 아니요. 회사의 썩은 뿌리들을 뽑아버리고 싶어서요. 그 말에 두 사람의 눈빛이 바짝 날카로워졌고 이사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죠? 저 친딸은 아니지만 이 회사 직원입니다. 그 자격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뭐든 편하게 말해보세요. 그 말에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차장의 비열한 언사, 부장의 희롱, 그리고 키득거리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피스 와이프가 되어줘. 이혼녀가 튕기긴 다리 좀 펴고 앉아. 검정 스타킹은 역시 최고야 등등 제가 모았던 증거들이 사무실에서 퍼져 울렸습니다.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말들이 방안을 휘감았습니다. 회장님과 이사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끝내 회장님이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따라오게. 이건 지금 당장 끝내야겠어. 그렇게 우리는 팀 사무실로 향했고 회장님과 이사님의 등장이 어지러운 사무실을 순식간에 침묵시켰습니다. 직원들이 전원 기립하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구두가 부장의 정강이를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냐고? 자네 내 딸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딸이요? 아니, 성도 다르신데 어떻게? 설명 필요 없어! 실종된 내 딸처럼 대했으면 자네가 그동안 해온 짓들은 전부 범죄야! 자네 그 썩은 입에서 나온 말도 내가 다 들었어! 역겨워! 회장님은 그대로 부장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셨고 부장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 더럽고 천한 놈! 내 회사에서 썩 꺼져! 형사고소, 민사고소 다 때려서 너 같은 놈은 사회에서 묻어버릴 거야! 네 처자식도 이 사실 알게 되면 그 결혼 생활도 끝장이야! 이어서 이사님한테 차장을 참교육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조 이사! 저넨 저 차장놈 직접 처리해! 이사님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차장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 같은 놈이 우리 회사에서 웃고 떠들던 걸 생각하니 치가 떨린다. 지금 당장 짐 싸서 꺼져.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그날 조롱하고 방관하던 직원들까지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께 웃었다는 이유로, 단지 모른 척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회사에서 잘려나간 부장과 차장은 결국 형사 민사소송을 모두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얼굴은커녕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버티다가 판사의 호통에 고개를 떨궜고요. 결국 두 사람 모두 이혼을 당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추잡한 진실이 모두 알려졌죠. 사회는 그들을 외면했고 이름을 바꿔도 소문은 따라다녔습니다. 재취업도 실패의 연속. 결국 그들은 새벽마다 막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공사장 어귀에서 회장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겁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니까요. 그리고 회장님과 이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조롱하며 방관하던 직원들까지 회장님의 입김 한 줄에 이력서가 스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업계에서 말 그대로 매장을 시켜버렸답니다. 김수미 괴롭힌 그 직원이라는 낙인은 업계 블랙리스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한편 회사는 새로운 인사로 채워졌고 저는 새로 부임한 부장과 팀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회의 때마다 숨죽이고 눈치 보고 제 눈빛만 닿아도 고개를 꾸벅. 소문이 파다했던 거죠. 회장님의 숨겨진 딸이 평사원으로 재직 중이다 라고 말입니다. 덕분에 사무실 분위기는 어느새 성역처럼 조용했고 커피도 제자리로 매일 누가 놔주더군요. 하지만 이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불편했어요. 너무 과했거든요. 결국 참다 못해 회장님과 이사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회장님, 지금 사무실 분위기가요. 다들 저를 회장님 딸로 오해해서 저를 사람이 아니라 폭탄처럼 다뤄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니라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그러자 회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수미씨,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회장 딸로 살아봐. 난 말이야, 정말 딸을 다시 찾은 기분이야. 내 마음속에선 이미 자네가 내 딸이야. 그러니까 굳이 감정 눌러가며 살지 말게. 회장님, 진짜 딸 언젠간 찾으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됐어. 누가 뭐래도 수미 씨한텐 감히 싫은 소리 하는 놈 난 용서 못해. 마음 편하게 회사 생활해. 지난번 그 부장놈 차장놈 그리고 똘마니들 내가 아주 제대로 짓밟아 줬으니 다시는 이 바닥 못 기어 들어올 거야.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 말에 회장님은 껄껄 웃으시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럼 됐지. 가끔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지내자고. 다시 말하지만 난 자네가 내 딸처럼 느껴져서 말이야. 진짜 딸은 아니더라도 우리 사이에 정은 있잖아. 얼굴 자주 보면서 사는 거 나쁘지 않지 않나?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너무 폐가 되는 것 같아서. 이사님이 그때 끼어들며 웃으셨습니다. 수미씨, 그냥 즐기세요. 회사 생활도 편하게 하시고요. 저희랑도 사적으로 종종 봅시다. 전 누나를 다시 만난 기분이에요. 아버지와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자의 마음을 거절하진 말아주세요. 그 따뜻한 말에 저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어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편하게 회사 생활 해볼게요. 그리고 저도 가족이 없는 몸이니 두 분을 식구처럼 생각하고 대하겠습니다. 그러곤 웃으며 말을 덧붙였죠. 그러는 의미에서 오늘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시는 건 어때요? 감사한 일도 많고 식사라도 한 끼 정성껏 대접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우리 딸이 살아있었으면 아마 수미 씨처럼 했을 거야. 성의를 무시할 수 없지. 오늘 저녁 잔뜩 기대하고 있겠네. 그날 저녁 저는 손수 음식을 준비해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서로 웃고 농담도 나누었고 그동안 묻어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딸이 실종됐던 그날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슬프고 아팠습니다. 어릴 적 냇가에서 잠시 놀다 실종됐다는 이야기. 그 한순간의 틈이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는 걸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진짜 가족 같은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소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들어줬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딸이 오랫동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듣고 싶다고 하셔서 해드렸더니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고맙네. 20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목소리와 얼굴을 다시 보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네. 회장님 따님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 거예요. 훗날 꼭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회장님과 이사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거짓말처럼 편안하게 회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때 숨을 죽이며 눈치를 보던 자리에서 이제는 진심으로 존중받으며 제 이름이 불렸고 과거에 불평등하고 모욕적이었던 일들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아니, 제 인생 자체가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죠. 이사님은 저를 누나 하며 살갑게 따랐고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길을 나란히 걸으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소개할 사람 있어. 내가 아끼는 형인데 나이는 누나랑 같아. 아직 미혼이고 성격 진짜 좋아. 진우야, 그건 아니지. 이혼녀한테 미혼을 소개해주면 그건 좀 민망하잖아. 형이 괜찮대. 누나 이혼했다고 꺼릴 사람 아니야. 게다가 이 형이 누나 사진 처음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 여자 웃는 눈이 너무 따뜻하다. 누나, 이 형 정말 진국이야. 나 믿고 한 번만 만나봐. 아유, 진우야. 알았어. 대신 밖에서만 이사님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우라고 부르는 거야. 알지? 회사에선 누나라고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렇게 반쯤은 망설임, 반쯤은 호기심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 소개팅 자리에서 마주한 남자는 조용한 눈빛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수미씨, 전 이혼 여부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우가 누나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사진도 여러 번 보여줬는데 볼 때마다 느꼈어요. 겉모습 말고 안에 무언가 다정하고 깊은 사람이란걸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눈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아유, 제가 보기에 겨운 거죠 뭐. 이렇게 인생이 확 뒤바뀔 줄 예전엔 꿈도 못 꿨어요. 그래요, 저도 이제 용기 내볼게요. 한번 만나봐요. 제 양심이 좀 찔리긴 해도 이젠 저도 저를 사랑해주고 싶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앉아 있는데 회장님이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레 들어오셨습니다. 수미야, 나 떨린다. 딸 잃고 나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저는 살짝 웃으며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아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매일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그럼 나야 좋지. 근데 긴장을 어떻게 안 하냐? 지금 두 다리가 후들댄다니까. 그럼 그냥 저 혼자 입장할게요. 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기회 어떻게 또 오겠냐?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신부 입장 함께 하자고. 잠시 후 예식이 시작되자 신랑이 멋지게 입장했고 피아노 선율이 조용히 흘러나오자 저와 회장님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회장님은 혼주석에 앉아 흐뭇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결혼 준비부터 혼수 자금까지 모두 챙겨주시며 내 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해줬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도 저는 가끔 회장님 댁에 들러 밥을 함께 먹고 이사님과 회사 복도에서 마주칠 땐 여전히 누나 하고 반갑게 불러줍니다. 그 인연은 업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더 따뜻했습니다.
천의 고아이자 언제나 피해자였던 제 인생. 무너진 자리마다 아픔이 뿌리처럼 박혀 있었던 그 시간을 지나 회장님과 이사님이라는 사람들을 만나 저는 다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은 하늘이 준 기적 같았고 지금도 저는 그 기적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마 이 소중한 인연은 오래도록 이어지겠죠? 이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외롭고 지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부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어둠은 길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결국 누군가는 당신을 안아줄 겁니다. 감사합니다.